엄마, 미안해요. 아니, 이게 다 뭐야? 설마?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8살 서윤아예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매일 우리 집 우편함에 누군가 돈봉투를 넣고 갔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나서 제 인생이 통째로 흔들린 이야기예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정말 기가 막히실 거예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여러분의 가족과 주변 사람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한 기운을 전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저는 한성그룹 부회장 강준혁의 아내예요. 결혼한 지 18년째인데 우리 집은 서울 성북동에 있는 2층짜리 단독주택이거든요. 집이 크다 보니까 정문 옆에 경비실이 따로 있고 경비팀장 도영 씨가 24시간 관리를 해요. 겉으로 보면 부러울 것 없는 집안이죠. 우리 시어머니 강말순 여사가 올해 78인데 이분이 아침 7시 정각에 식탁에 앉으시거든요. 1분이라도 늦으면 밥상 차린 사람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매일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국부터 끓이고 반찬간 맞추고 그릇 놓는 위치까지 맞춰놓죠. 시우는 우리 아들인데 올해 16이에요. 이 녀석은 아침마다 깨워야 일어나니까 밥 차리면서 중간에 올라가서 한번 흔들어줘야 하고 남편은 7시 15분이면 현관을 나서거든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전쟁이에요. 그날도 똑같은 아침이었어요. 시어머니 식사 올리고 시우 학교 보내고 남편 출근시키고 나니까 9시가 넘었더라고요. 그때 도영 씨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우편함에 봉투가 하나 있는데 좀 이상하다고요. 제가 왜 그랬는지 아세요? 그냥 광고물이겠거니 했어요. 근데 도영 씨가 이게 광고가 아니라 현금이 들어있는 것 같다고 직접 확인해 보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관 나가서 우편함을 열어봤는데 하얀 봉투 안에 5만 원짜리 한 장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이름도 없고 주소도 없고 그냥 하얀 봉투에 돈만 넣어져 있었어요. 처음엔 누가 잘못 넣었나 보다 했죠. 근데 도영 씨가 그러더라고요. 사실 이틀 전에도 같은 봉투가 있었는데 그때는 광고물인 줄 알고 자기가 치웠다고요. 그 말 듣는 순간 좀 이상하다 싶었어요. 이틀 연속으로 같은 봉투가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도영 씨한테 정문 쪽 폐쇄회로 녹화 영상을 확인해 달라고 했더니 1시간쯤 뒤에 태블릿을 들고 오더라고요. 화면을 보여주는데 새벽 5시쯤 후드를 푹 눌러 쓴 작은 사람이 담 옆으로 다가와서 우편함 뚜껑을 열고 뭔가를 넣고는 바로 뛰어서 사라지는 거예요. 체구가 작았어요. 어른은 아닌 것 같았고 걸음걸이가 뭐랄까 좀 급하면서도 조심스러웠어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에요? 재벌집 대문 앞에 매일 새벽 와서 돈을 넣고 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도영 씨도 처음 보는 케이스라면서 경찰에 신고할까 하고 물었는데 저는 잠깐 기다려 보자고 했어요. 글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 신고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 다음 날도 봉투가 있었어요. 그 다음 날도요. 사흘째 되니까 확실했죠. 누군가 매일 새벽 정확히 같은 시간에 우리 집 우편함에 5만 원을 넣고 간다는 거예요. 도영 씨가 영상을 다시 확인했는데 3번 다 같은 사람이었어요. 후드 쓴 작은 체구, 빠른 걸음 넣자마자 도망치듯 사라지는 패턴까지 똑같았고요. 나흘째 되던 날
봉투를 꺼내는데 뒷면에 뭔가 써 있는 게 보였어요. 연필로 아주 작게 흐릿하게 쓴 글씨였는데 가까이 대고 보니까 네 글자가 보이더라고요. 엄마 미안해요. 그걸 읽는 순간 손끝이 싸하게 저려왔어요. 봉투를 쥔 손에 힘이 풀려서 하마터면 떨어뜨릴 뻔했는데 가슴이 갑자기 쿵쿵 뛰면서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저는 현관 앞 계단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참,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때 저는 그 네 글자가 왜 그렇게 심장을 찌르는지 스스로한테 설명할 수가 없었거든요. 아니, 설명할 수 없었던 게 아니라 설명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제 안에 17년 동안 꽁꽁 묻어두었던 게 있었으니까요.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남편한테도 숨기고 시어머니 앞에서는 없었던 일로 살아온 그게예요. 도영 씨가 사모님 괜찮으시냐고 물었는데 저는 괜찮다고 대답하면서도 봉투를 가방 안쪽 깊숙이 넣었어요. 그러고는 방에 올라와서 문을 닫고 한참을 앉아 있었죠. 봉투 4장을 나란히 놓고 뒷면을 하나하나 다시 살펴봤는데 글씨가 있는 건 이 나흘째 봉투뿐이었어요. 나머지 셋은 깨끗했고요. 5만 원짜리 4장이면 20만 원이잖아요. 적은 돈은 아닌데 그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매일 새벽에 와서 우리 집 우편함에 돈을 넣고 도망치듯 사라지는 그 아이가 대체 누구냐는 거죠.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식사하시면서 요즘 정문 앞에 수상한 사람이 서 있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경비한테 확인시키라면서요. 그 말에 숟가락 든 손이 멈췄어요.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딱 핵심을 찌르신 거거든요.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알겠다고 대답했는데 밥이 목구멍으로 안 넘어가더라고요. 닷새째 되던 날 아침에도 봉투는 어김없이 와 있었어요. 이제는 도영 씨도 따로 연락을 안 하고 아침에 봉투만 꺼내서 제 손에 쥐어주더라고요. 저는 그걸 받아들고 바로 뒷면부터 확인했는데 이번에도 글씨는 없었어요. 나흘째 그날 딱 한 번이었던 거죠. 근데 그날 영상에서 좀 달라진 게 있었어요. 도영 씨가 저한테 태블릿을 보여주면서 이거 한번 보시라고 하더라고요. 화면 속에서 그 아이가 봉투를 넣고 나서 바로 안 가고 우편함 앞에 한 30초쯤 서 있었거든요. 고개를 숙이고 어깨가 들썩이는 게 보였는데 울고 있었던 거예요. 새벽 5시에 남의 집 우편함 앞에서 돈을 넣고 울고 있는 아이라니.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도영 씨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더라고요. 아기가 있는 사람 같지는 않고 책으로 봐서는 중고등학생 정도인 것 같다고요. 경찰에 넘기면 아이한테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좀 더 지켜보는 게 어떻겠냐면서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경찰이 오는 게 무서웠던 거예요. 경찰이 오면 이것저것 캐물을 거고 그러다 제가 묻어둔 것까지 건드려질까 봐요. 엿새째, 일회째, 여드레째 봉투가 계속 왔어요. 저는 봉투를 받을 때마다 방에 올라가서 서랍 안쪽에 차곡차곡 쌓아뒀거든요. 어느 날 세어보니까 벌써 8장이더라고요. 40만 원이에요. 이 돈을 모으려면 그 아이가 얼마나 일해야 하는 건지 그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답답해지더라고요. 9째 날이었어요. 저는 결심을 하나 했어요. 이 아이가 누군지 알아내야겠다고요. 근데 경찰한테 맡기는 건 싫었고 도영 씨한테 뒤를 밟아달라고 하기도 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해보기로 한 거예요. 다음 날 새벽 4시 반에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났어요. 시어머니 깨시기 전에 움직여야 하니까
소리 안 나게 옷을 입고 현관 말고 주방 쪽 뒷문으로 나갔거든요. 정문 담장에서 좀 떨어진 골목 모퉁이에 서서 기다렸는데 3월 새벽이라 바람이 차가웠어요. 입김이 나오더라고요. 5시 5분쯤이었을 거예요. 골목 끝에서 작은 그림자가 하나 나타났어요. 후드를 쓰고 고개를 숙인 채 빠른 걸음으로 오는데 가까이 올수록 체구가 정말 작다는 게 느껴졌어요. 키가 160 정도 될까, 마른 어깨에 커다란 후드 점퍼가 흘러내리듯 걸쳐져 있었고 낡은 운동화 밑창이 닳아서 걸을 때마다 찍찍 소리가 났어요. 그 아이가 우편함 앞에 섰어요. 가방에서 하얀 봉투를 꺼내더니 우편함 뚜껑을 살짝 열고 넣었는데 뚜껑 닫는 소리가 안 나게 양손으로 천천히 내리더라고요. 그러고는 우편함에 손을 올린 채 가만히 서 있었어요. 영상으로 봤을 때보다 훨씬 오래 서 있는 것 같았는데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발을 뗄 수가 없었어요. 골목 모퉁이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서 있었는데 그 아이가 돌아서는 순간 가로등 불빛에 얼굴이 살짝 보였거든요. 여자아이였어요. 볼이 좀 들어간 창백한 얼굴에 눈밑이 까맣더라고요. 잠을 제대로 못 자는 아이 얼굴이었어요. 아이가 왔던 길로 뛰어가듯 사라지고 나서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러다 우편함을 열어서 봉투를 꺼냈는데 또 뒷면에 글씨가 있었어요. 이번에는 나흘째 것보다 글씨가 좀 더 또렷했거든요. 같은 말이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연필 글씨가 새벽 이슬에 살짝 번져 있었는데 그걸 손가락으로 만지는 순간 눈물이 확 쏟아졌어요. 집에 들어와서 세수를 하고 부엌에 서는데 손이 계속 떨려서 칼질을 못하겠더라고요. 참, 그때 시어머니가 부엌에 내려오셨거든요. 평소보다 20분이나 일찍이었는데 저를 보더니 얼굴이 왜 그러냐고 하시더라고요. 밤에 잠을 못 잤다고 둘러댔는데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밤에 못 자면 아침 식사가 부실해진다면서 건강관리 똑바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신경에 거슬렸지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침을 다 차리고 나서 방에 올라와 컴퓨터를 켰어요. 세빛 보육원이라고 검색했어요. 제가 왜 그 이름을 알고 있었냐고요? 17년 전에 제가 직접 찾아간 곳이니까요. 검색 결과가 떴는데 아직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주소가 경기도 안양이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그 주소 그대로였고요. 전화번호가 나와 있었는데 바로 전화를 못했어요. 수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고 또 들었다가 내려놓고 3번째에 겨우 번호를 눌렀거든요. 신호가 가는데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3번 울리고 누가 받았는데 목소리가 좀 나이든 여자분이었어요. 세빛 보육원이라고 하시길래 저는 준비해 둔 말이 있었는데 막상 입을 열으니까 아무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끊었어요. 바보같이요. 그러고는 1시간을 더 앉아 있다가 직접 가보기로 했어요. 전화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될 것 같았어요. 옷을 갈아입는데 평소처럼 차려입으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재벌집 며느리가 보육원에 찾아왔다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옷장에서 제일 수수한 옷을 꺼냈어요. 베이지색 바람막이에 어두운 색바지, 안 신은 지 오래된 편한 운동화를 신었는데 거울을 보니까 영락없이 동네 아줌마 같더라고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도영 씨한테는 개인 일이 있어서 나간다고만 했어요. 도영 씨가 차를 빼드릴까 했는데 아니라고 하고 대중교통을 탔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안양까지 가면서 창밖을 멍하니 봤는데 머릿속에는 17년 전 그날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때도 이 노선을 탔거든요. 반대 방향이었지만요. 안양역에서 내려서 택시를 잡아 타고 주소를 불렀더니 기사분이 보육원이요 하면서 바로 알더라고요. 10분쯤 가니까 골목 안쪽에 3층짜리 건물이 보였는데 벽에 세빛 보육원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건물이 좀 낡았지만 마당에 놀이기구가 있고 빨래가 널려 있는 게 아이들이 사는 곳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현관 앞에 서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서 문을 못 열겠더라고요. 17년 전에 이 문을 나서면서 다시는 안 오겠다고 했었거든요. 아니, 다시는 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다시 서 있으니까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복도에 아이들 신발이 줄줄이 놓여 있었어요. 작은 운동화, 슬리퍼, 장화까지 가지각색이었는데 그걸 보는 순간 코끝이 찡하더라고요. 안쪽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고 어디선가 밥 짓는 냄새가 났어요. 사무실 문을 두드렸더니 안에서 들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문을 열었는데 책상 앞에 앉아 계신 분이 나이가 6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었어요. 안경을 쓰고 계셨고 머리가 짧은 파마에 회갈색이었는데 인상이 따뜻한 분이었어요. 제가 전화드렸다가 끊은 사람이라고 차마 말은 못하고 그냥 보육원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 왔다고 했거든요. 그분이 자기가 원장 박순자라고 하시면서 앉으라고 하셨어요. 순자 씨 앞에 앉으니까 뭐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준비해 온 말이 있었는데 막상 마주 앉으니까 머릿속이 하얘져서 한참을 뜸을 들이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여기 보육원 아이 중에 혹시 고등학생 여자아이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순자 씨가 표정이 살짝 달라지면서 왜 그러시냐고 되묻더라고요. 제가 솔직하게 다 말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 근처에서 새벽마다 보이는 아이가 있는데 혹시 여기 아이가 아닌가 싶어서 왔다고 했거든요. 순자 씨가 잠깐 저를 가만히 쳐다보시더니 혹시 성북동 쪽이시냐고 묻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아시냐고 했더니 순자 씨가 한숨을 쉬시면서 서진이 때문에 오신 것 같다고 하셨어요. 서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제가 17년 전에 직접 지은 이름이거든요. 진실의 진자를 써서 서진이라고 지었어요. 여러분, 그때 제 표정이 어땠을지 상상이 되세요? 티를 안 내려고 입술을 꽉 깨물었는데 손은 이미 무릎 위에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순자 씨가 서진이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한서진, 올해 17살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요. 이 보육원에서 태어나자마자부터 자란 아이인데 어릴 때부터 조용하고 속을 잘 안 내비치는 성격이었대요. 공부는 중간쯤 하는데 성실해서 선생님들한테 미움은 안 받는 아이라고요. 근데 순자 씨가 말하다 말고 저를 다시 쳐다보시더니 실례지만 혹시 이 아이 관련해서 뭔가 아시는 게 있으시냐고 묻는 거예요. 눈빛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 눈이었거든요. 저는 아니라고 했어요. 그냥 걱정이 돼서 왔다고요. 순자 씨가 고개를 끄덕이긴 했는데 완전히 믿는 눈치는 아니었어요. 순자 씨가 이어서 해준 이야기가 있어요. 서진이가 중학교 입학하고 얼마 안 돼서 그러니까 3월이었대요. 사무실에 들어와서 자기 입소 기록을 보여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보육원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 한 번쯤은 자기 기록을 보고 싶어 한대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누가 나를 여기 데려다 놨는지 궁금해지는 거죠.
순자 씨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 보여줬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셔서요. 기록에 뭐가 있었냐고요? 제가 직접 쓴 거였어요. 17년 전에 아이를 맡기면서 서류를 작성했는데 거기에 제 이름하고 생년월일 그리고 연락처를 남겼거든요. 연락처는 그때 쓰던 번호라 지금은 없는 번호일 텐데 이름하고 생년월일은 진짜 제 거였어요. 순자 씨가 서진이한테 기록을 보여주고 나서 아이가 한동안 아무 말도 안 했대요. 울지도 않고 화를 내지도 않고 그냥 종이를 들고 한참을 쳐다봤다고요. 그러더니 고맙다고 한마디만 하고 나갔대요. 순자 씨는 그때 아이가 걱정이 많이 됐는데 그 뒤로 서진이가 입소 기록 이야기를 다시는 꺼내지 않아서 잊어버린 줄 알았다고 하셨어요. 근데 말이에요. 그게 잊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서진이가 그때부터 혼자 저를 찾기 시작한 거였어요. 이 얘기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서진이가 제 이름을 검색해서 한성그룹 부회장 부인이라는 걸 알아냈대요. 기록에 있던 생년월일하고 이름이 일치하는 사람을 인터넷에서 찾은 거죠. 재벌가 행사 사진 같은 게 기사로 나오잖아요. 그걸 보고 확신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보통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원망하죠. 나를 버린 엄마가 재벌집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잖아요. 화가 나야 정상이에요. 근데 서진이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 아이가 한 게 뭔지 아세요?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주말에는 빵집 배달까지 뛰면서 돈을 모은 거예요. 그 돈을 봉투에 넣어서 제가 사는 집 우편함에 넣고 다닌 거고요. 순자 씨는 서진이가 아르바이트 하는 건 알고 있었대요. 보육원 규정상 고등학생이 되면 용돈 정도는 스스로 벌 수 있게 허용하거든요. 근데 번 돈을 어디에 쓰는지까지는 몰랐다고요. 서진이가 씀씀이가 거의 없는 아이라 자기 통장에 모으나 보다 했던 거예요. 서진이가 봉투를 넣으러 다닌다는 걸 순자 씨가 안 건 얼마 전이래요. 서진이가 새벽에 몰래 나가는 걸 다른 아이가 보고 원장 선생님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순자 씨가 서진이를 불러서 물었더니 서진이가 처음에는 말을 안 하다가 결국 털어놨대요. 자기를 낳아준 엄마한테 돈을 갚고 있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의자에 앉아 있는데도 몸이 한쪽으로 기울 것 같았어요. 돈을 갚는다니요. 이 아이는 자기가 태어나서 엄마한테 비용이 들었을 거라고, 그래서 그 빚을 갚아야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를 버린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돈을 갚겠다고요. 이게 말이 돼요? 버림받은 아이가 버린 사람한테 미안해하는 게요? 순자 씨가 그때 말리지 않았냐고 제가 물었거든요. 순자 씨가 잠깐 말을 멈추셨다가 하시는 말이 자기도 처음엔 말리려고 했는데 서진이 눈을 보고 못 말렸다고요. 그 눈이 너무 간절했대요. 이것만은 자기가 하고 싶다는 눈이었다고요. 순자 씨도 예전에 자기가 돌보던 아이 하나가 입양이 됐다가 파양당한 적이 있어서 아이가 뭔가를 스스로 하겠다고 할 때 함부로 막으면 안 된다는 걸 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더 못 듣겠어서 화장실에 가겠다고 하고 나왔어요. 복도에 서서 입을 손으로 막고 울었어요. 소리가 날까봐 양손으로 꽉 막고요. 17년 전에 제가 여기 놓고 간 아이가 지금 매일 새벽에 제 집 앞에 와서 미안하다고 돈을 넣고 울면서 돌아간다니까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 세면대에 찬물로 얼굴을 씻고 돌아왔어요. 순자 씨가 아무 말 없이 따뜻한 물 한 잔을 내밀어 주셨는데 그 침묵이 오히려 고맙더라고요.
저는 물을 마시면서 한 가지만 더 물었어요. 서진이가 요즘 건강은 괜찮으냐고요. 순자 씨 표정이 좀 어두워지면서 솔직히 걱정이 된다고 하셨어요. 새벽에 나갔다 오고 학교 가고 저녁에 아르바이트하고 하니까 아이가 눈에 띄게 야위었고 지난주에는 학교에서 어지러워서 보건실에 갔다 왔다고요. 보육원을 나올 때 순자 씨가 현관까지 따라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혹시 나중에 서진이를 만나고 싶으시면 자기한테 연락하라고 하셨거든요. 제가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돌아섰는데 순자 씨가 뒤에서 한마디를 더 하셨어요. 서진이가 좋은 아이라고요. 정말 좋은 아이라고요. 택시를 타고 돌아오면서 창밖을 봤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눈물이 계속 나와서요. 기사분이 괜찮으시냐고 물었는데 괜찮다고만 했어요. 집에 돌아오니까 오후 3시가 넘었고 도영 씨가 정문에서 어디 다녀오시냐고 했는데 저는 그냥 잠깐 나갔다 왔다고만 하고 들어왔어요. 방에 들어가서 서랍을 열었어요. 봉투 9장이 나란히 있었는데 거기다 오늘 아침 것까지 합치면 10장이었거든요. 50만 원이에요. 17살 아이가 새벽 배달하고 편의점에서 일해서 모은 돈 50만 원. 저한테 미안하다고 넣고 간 50만 원. 봉투를 한 장 한 장 만지는데 손가락 끝에 그 아이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이 얘기를 하려면 17년 전으로 돌아가야 해요. 제가 왜 서진이를 보육원에 맡겼는지 그 사정을 모르시면 지금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되실 테니까요. 저는 원래 평범한 집 딸이었어요. 아버지가 작은 인쇄소를 하셨고 어머니는 식당 일을 도우셨는데 부자는 아니었지만 못 먹고 산 적도 없었거든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다니다가 29에 준혁 씨를 만났어요. 뭐 재벌가 아들이라고 하면 드라마 같잖아요. 근데 준혁 씨가 처음엔 본인이 누군지 안 밝혔거든요. 같은 동호회에서 만났는데 그냥 회사원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한성그룹 부회장 아들이라는 걸 알고 깜짝 놀랐죠. 사귄 지 1년쯤 됐을 때 준혁 씨가 결혼하자고 했어요. 저는 좋았지만 걱정이 됐거든요. 재벌집 시어머니가 어떻겠어요? 평범한 집 며느리를 좋아하시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 강말순 여사가 처음에 반대를 하셨어요. 집안이 안 맞는다면서요. 근데 준혁 씨가 밀어붙였고 시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라 시아버지가 중간에서 말씀을 해주셔서 겨우 결혼이 된 거예요. 결혼하고 시댁 생활이 시작됐는데 시어머니가 매일매일 저를 갈아 넣으셨어요. 밥간이 안 맞다, 걸음걸이가 천하다, 웃을 때 소리가 크다. 하나부터 10까지 지적이었거든요. 준혁 씨는 회사 일이 바쁘다면서 집에 늦게 오고 저는 그 큰 집에서 시어머니하고 둘이 종일 있는 날이 많았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결혼을 했으니까 이 집 며느리가 됐으니까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참, 이건 아무한테도 말 안 한 건데요. 결혼하기 전에 제가 임신을 한 적이 있었어요. 준혁 씨 아이가 아니었어요. 사귀기 전에 만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하고 헤어지고 나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29대였어요. 그 사람한테 연락할 수도 없었고 혼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마침 그때 준혁 씨를 만난 거거든요. 저는 준혁 씨한테 임신 사실을 말하지 못했어요. 말하면 끝이잖아요. 재벌집 아들이 다른 남자 아이를 임신한 여자랑 결혼하겠어요? 그래서 숨겼어요. 배가 나오기 전에 결혼을 서둘렀고 결혼 준비 기간에 배가 좀 나와도 웨딩드레스가 가려주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도 얼굴이 화끈거려요. 나쁜 짓을 한 거잖아요. 남편한테 거짓말을 한 거고 시댁 식구들을 속인 거니까요. 근데 그때 저한테 다른 선택이 있었겠어요? 혼자서 아이를 낳아 키울 형편도 안 됐고 아이를 지우기엔 이미 많이 컸거든요. 결혼하고 석 달째에 시어머니한테 들켰어요. 시어머니가 눈이 얼마나 매서운 분인지 아세요? 제가 입덧을 하는 걸 보시고는 벌써 임신이냐고 하셨는데 저는 네 하고 대답했거든요. 시어머니가 처음엔 좋아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산부인과 검진을 받으러 갔을 때 주수가 안 맞는다는 걸 아신 거예요. 결혼 석 달째인데 태아가 5개월이니까요. 그날 시어머니가 저를 안방으로 부르셨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그때 처음으로 무표정이었거든요. 화를 내시는 것도 아니고 찬바람이 도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 감정이 없는 얼굴이었는데 그게 더 무서웠어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이게 누구 아이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다 안다면서 준혁이한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 집안이 망신이니까 자기가 처리하겠다고 하셨어요. 처리라는 게 뭐였냐면요. 아이를 낳으면 바로 보육원에 맡기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일은 없었던 걸로 하라고요. 시어머니가 출산 때까지 제가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외부 활동을 다 막으셨어요. 준혁 씨한테는 아내가 유산을 했다고 하셨고요. 준혁 씨가 그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아니, 믿었다기보다 어머니 말이니까 의심을 안 한 거죠. 저는 그 몇 달 동안 2층 방에서 혼자 지냈어요. 밥은 시어머니가 집안 도우미 통해서 올려보내셨고, 저는 방에서 배가 불러오는 걸 혼자 지켜봤어요. 아이가 뱃속에서 발로 찰 때마다 미안하다고 속으로 말했거든요. 네가 무슨 죄냐고 엄마가 잘못한 거라고요. 출산은 시어머니가 알아본 개인 병원에서 했어요. 큰 병원이 아니라 조용한 산부인과였는데 아이를 낳고 얼굴을 딱 봤어요. 여자아이였어요. 작고 빨간 얼굴에 눈을 꼭 감고 있었는데 세상에 이렇게 작은 게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간호사가 안아보시겠냐고 했는데 안으면 못 보낼 것 같아서 고개를 저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결국 한 번 안았어요. 한 번만요. 그 아이 체온이 아직도 팔 안쪽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보육원을 알아보셨어요. 경기도 안양에 있는 세빛 보육원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직접 가신 건 아니고 누군가를 시켜서 알아보신 거였어요. 저는 출산 이틀 뒤에 아이를 데리고 보육원에 갔어요. 시어머니가 보낸 차를 타고 혼자 갔는데 아이를 안고 차에서 내릴 때 다리가 풀려서 넘어질 뻔했어요. 보육원 원장이 그때 다른 분이었는데 서류를 작성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이 이름을 뭘로 하겠냐고 물어서 한서진이라고 했어요. 서진. 진실의 진. 이 아이만큼은 진실되게 살라는 뜻이었는데 정작 저는 거짓말투성이 인생을 살면서요. 서류에 제 이름하고 생년월일 연락처를 적었어요. 그때 쓰던 번호를요. 아이를 넘기고 보육원 문을 나설 때 제가 가지고 있던 게 하나 있었어요. 분홍색 아기 신발이었어요. 아이를 낳기 전에 근처 아기용품 가게에서 몰래 산 건데 한 켤레 중에 한 짝만 제가 갖고 나머지 한 짝은 아이 이불 안에 넣어뒀거든요. 이게 언젠가 이 아이를 다시 만났을 때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증거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다시 만날 거라는 기대는 사실 없었지만요. 집에 돌아와서 시어머니가 저한테 딱 한마디 하셨어요. 이제 없었던 일이라고요.
그리고 정말로 없었던 일이 됐어요. 저는 몸을 추스르고 다시 며느리 역할을 했고 이듬해에 시우를 임신했어요. 준혁 씨 아이를요. 시어머니가 그때 처음으로 웃는 얼굴을 보여주셨어요. 드디어 제대로 된 핏줄이라면서요. 그 말이 가슴에 못처럼 박혔는데 내색을 안 했어요. 17년이에요. 17년 동안 분홍색 신발 한 짝을 옷장 맨 아래 서랍에 넣어두고 가끔 꺼내서 보고 다시 넣고 그렇게 살았어요. 준혁 씨는 몰라요. 시우도 몰라요. 이 세상에서 이걸 아는 사람은 저하고 시어머니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 사람이 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서진이가요. 그 아이가 저를 찾아낸 거예요. 다시 그날로 돌아올게요. 보육원에서 돌아온 날 저녁 서랍에서 봉투 10장을 다시 꺼내놓고 한참을 보다가 옷장 맨 아래 서랍을 열었어요. 17년 된 분홍색 아기 신발 한 짝이 거기 있었거든요. 작디 작은 신발을 손에 올려놓고 봉투를 옆에 나란히 놓으니까 17년이라는 시간이 눈앞에서 하나로 이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버린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돈을 넣는 아이, 그 아이가 제 딸이에요. 보육원에 다녀온 뒤로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눈을 감으면 새벽의 우편함 앞에서 어깨를 떨던 서진이 뒷모습이 자꾸 떠올랐고 눈을 뜨면 서랍 안에 쌓인 봉투가 신경 쓰였거든요. 매일 아침 봉투는 계속 왔어요. 11장, 12장, 13장. 도영 씨가 더 이상 묻지 않고 조용히 건네주면 저는 받아서 방에 올라가 서랍에 넣었어요. 열나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도영 씨가 아침에 봉투를 건네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오늘은 봉투가 좀 늦게 왔다고요. 원래 새벽 5시쯤이면 와 있는데 6시가 넘어서야 있었다면서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순자 씨가 서진이 건강이 안 좋다고 했던 게 생각나서요. 그날 오후에 보육원에 전화를 했어요. 이번에는 끊지 않았어요. 순자 씨가 받으셔서 서진이 상태가 어떠냐고 물었더니 순자 씨가 목소리를 낮추면서 하시는 말이 서진이가 이틀 전에 학교에서 또 쓰러졌다고요. 보건실에서 쉬다가 왔는데 보건 선생님이 제대로 된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고 했대요. 근데 서진이가 괜찮다면서 안 가겠다고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그 아이가 왜 병원에 안 가겠다고 했는지. 병원비가 아까워서 그런 거예요. 편의점이랑 빵집에서 번 돈을 전부 봉투에 넣고 있으니까 자기한테 쓸 돈이 없는 거잖아요. 제가 그 말 듣는 순간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너무 들어가서 손가락이 하얘졌어요. 순자 씨가 자기가 어떻게든 설득해서 병원에 데려가 보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창밖만 바라봤어요. 서진이가 쓰러졌는데 저는 이 큰 집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한지 몰라요. 15째 날, 16째 날도 봉투는 왔어요. 근데 17째 날은 안 왔어요. 아침에 도영 씨가 오늘은 없다고 하길래 가슴이 철렁했거든요. 서진이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또 쓰러진 건 아닌지,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순자 씨한테 전화했더니 서진이가 어젯밤에 열이 나서 보육원에 누워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큰 병은 아닌 것 같고 감기 기운이라고 하셔서 그나마 숨을 좀 돌렸어요. 18째 날 아침에 봉투가 다시 와 있었어요. 감기가 나았나 보다 했는데 뒷면을 확인하니까 이번에도 글씨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전이랑 달랐어요. 엄마 미안해요 밑에 한 줄이 더 있었거든요. 조금만 더요. 연필 글씨가 삐뚤삐뚤했는데
아픈 몸으로 쓴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조금만 더. 이 아이가 도대체 뭘 조금만 더 하겠다는 건지, 얼마를 채워야 끝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하면서도 무서웠어요. 이 아이가 스스로 정한 금액이 있는 건지, 아니면 끝없이 넣을 생각인 건지요. 20날째 되던 날이었어요. 봉투가 20장이 됐거든요. 100만 원이에요. 서랍에 나란히 쌓아놓으니까 제법 두께가 있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건 돈이 아니라 이 아이가 깎아낸 살덩이 같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필 그날 시어머니가 제 방에 올라오신 거예요. 보통은 안 올라오시거든요. 2층은 저하고 시우방이라 시어머니가 쓸 일이 없는데, 그날따라 집안 도우미한테 시킬 일이 있다면서 2층에 올라오셨어요. 제가 마침 화장실에 있었는데 방에서 인기척이 나길래 나와보니까 시어머니가 서랍 앞에 서 계신 거예요. 서랍이 반쯤 열려 있었고 시어머니 손에 하얀 봉투 한 장이 들려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제 심장이 어땠는지 아세요? 멈추는 줄 알았어요. 시어머니가 봉투를 들고 저를 쳐다보시는데 그 눈이 17년 전 안방에서 저를 불러앉히던 그때 눈이랑 똑같았거든요. 차갑고 감정 없는 그 눈이요. 시어머니가 이게 뭐냐고 하셨어요. 저는 순간 머리가 안 돌아갔어요. 뭐라고 해야 하지? 어떻게 둘러대야 하지? 온갖 변명이 스쳤는데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봉투를 열어서 5만 원짜리를 꺼내시더니 이런 게 왜 서랍에 이렇게 많으냐고 다그치셨어요. 저는 그냥 모아둔 용돈이라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치시면서 용돈을 봉투에 넣어서 서랍에 모아두는 며느리는 처음 본다고 하셨는데 더 이상 캐묻지는 않으셨어요. 그때는요. 근데 사흘 뒤에 도영 씨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시어머니가 경비실에 내려오셔서 요즘 정문 쪽 수상한 인물에 대해서 물으셨다는 거예요. 도영 씨가 최대한 대충 넘기긴 했는데 시어머니가 폐쇄회로 영상을 보여달라고 하셨대요. 도영 씨가 마침 그 시간대 영상을 다른 날짜 것으로 바꿔놓긴 했는데 시어머니가 계속 의심하시면 오래 못 버틸 거라고요. 그 말 듣고 가슴이 조여오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서진이 존재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17년 전에 없었던 일로 만들었는데 그 없었던 일이 매일 새벽 대문 앞에 와서 봉투를 넣고 있다는 걸 알면요. 시어머니 성격에 가만히 있겠어요? 이틀 뒤에 제가 걱정한 일이 터졌어요. 시어머니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느닷없이 도영 씨를 부르시더니 정문 앞에 매일 새벽 오는 사람이 있다면서 내일 당장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신 거예요. 준혁 씨가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까 시어머니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매일 우편함에 뭔가를 넣고 간다면서 이건 범죄일 수도 있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식탁 밑에서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도영 씨가 저를 슬쩍 쳐다봤는데 눈빛이 어떻게 할까요 하는 거였거든요. 저는 눈으로 잠깐만요 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준혁 씨가 경찰까지 부를 일이냐면서 도영 씨한테 먼저 확인하고 보고하라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식사가 끝나고 시어머니가 방에 들어가신 뒤에 저는 도영 씨를 따로 불렀어요. 부탁이 하나 있다고 경찰 신고를 며칠만 미뤄달라고 했거든요. 도영 씨가 저를 한참 쳐다보다가 사모님이 그러시면 자기는 따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시어머니한테서 다시 지시가 내려오면 자기 선에서 막기 어렵다고요. 그날 밤에 잠이 안 와서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집이 조용했거든요.
시어머니도 주무시고 시우도 자고 준혁 씨도 올라갔는데 저 혼자 거실에서 어둠 속에 앉아 있으니까 머릿속이 복잡해지더라고요. 신고가 되면 서진이가 경찰서에 불려가요. 미성년자니까 보호자가 보육원 원장인 순자 씨일 텐데 아이한테 조사를 받게 하는 것도 싫었고 무엇보다 서진이가 왜 돈을 넣었는지 밝혀지면 제 비밀이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준혁 씨한테, 시우한테, 세상한테요.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서진이를 직접 마주하게 되는 거요. 시어머니가 그 아이한테 뭐라고 하실지, 그 아이를 어떻게 대하실지, 그게 겁이 나서 미칠 것 같았어요. 17년 전에 갓난아기를 보육원에 보내라고 한 분이거든요. 그 아이가 문 앞에 와 있다는 걸 아시면 가만 안 계실 거예요. 저는 그날 밤 소파에서 새벽까지 앉아 있다가 결심했어요. 더 이상 숨기고만 있으면 안 되겠다고요. 시어머니가 경찰을 부르기 전에 제가 먼저 입을 열어야 한다고요. 17년 동안 꽁꽁 묻어뒀던 걸 꺼내야 할 때가 온 거예요. 근데 어떡해요? 밥 먹다가 사실 제가 17년 전에 다른 남자 아이를 낳아서 보육원에 맡겼는데 그 아이가 지금 우리 집 앞에 와서 돈 넣고 가고 있어요. 이러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미친 사람 취급을 받든지 아니면 이 집에서 쫓겨나든지 둘 중 하나일 텐데요. 그때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뒷면에 엄마 미안해요. 조금만 더요 라고 쓰인 그 봉투를요. 그 삐뚤삐뚤한 글씨를 보니까 이 아이가 매일 새벽에 와서 쓰러질 때까지 돈을 넣고 있는데 저는 뭘 하고 있나 싶더라고요. 쫓겨나면 쫓겨나는 거지. 제 딸이 아파가면서 미안하다고 돈을 넣는 걸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저는 봉투 20장을 전부 꺼내서 큰 봉투에 담았어요. 그리고 옷장 맨 아래에서 분홍색 아기 신발 한 짝을 꺼냈어요. 내일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말하기로 했어요. 가족이 다 모이는 자리에서요. 이건 더 미룰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 다음 날 하루가 어찌나 길던지 몰라요. 아침에 시어머니 식사 올리면서도 손이 떨렸고 시우 학교 보내면서도 머릿속이 저녁 생각뿐이었거든요. 준혁 씨가 출근하면서 오늘 저녁에 일찍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 말이 반갑기는커녕 심장을 조이더라고요. 일찍 온다는 건 저녁 식사를 같이 한다는 뜻이니까요. 오후 내내 방에 앉아서 뭐라고 말할지 머릿속으로 연습했어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하자. 감정적으로 굴지 말자. 사실만 말하자. 근데 연습하면 할수록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17년을 숨겨온 걸 밥상머리에서 꺼낸다는 게 보통 일이에요? 여러분이 저 입장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녁 6시에 밥상을 차렸어요. 시어머니가 정각에 내려오셨고 시우가 학원에서 돌아와서 손 씻고 앉았고 준혁 씨가 6시 반쯤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4시 식탁에 앉았는데 저는 국을 떠놓으면서도 무릎이 후들거렸거든요. 식탁 밑에서 두 손을 꽉 깍지 끼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국이 좀 짜다고 하셨어요. 평소 같으면 죄송하다고 하고 말았을 텐데 그날은 그 말이 귀에 안 들어왔어요. 준혁 씨가 회사 이야기를 하고 시우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데 저는 한마디도 못하고 숟가락만 만지작거렸거든요. 밥을 한 숟가락도 못 떴어요. 준혁 씨가 먼저 알아챘어요. 왜 밥을 안 먹냐고 하길래 저는 잠깐 숨을 들이쉬고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드릴 말씀이 있다고 했어요. 준혁 씨가 뭔데 하고 가볍게 물었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그 눈빛이 뭔가 감지하신 것 같았어요.
저는 식탁 옆에 놔뒀던 큰 봉투를 들어 올렸어요. 안에서 하얀 봉투 20장을 꺼내서 식탁 위에 나란히 놓았거든요. 준혁 씨가 이게 뭐냐고 했고, 시우도 고개를 갸웃했어요. 시어머니는 봉투를 보시더니 표정이 굳으셨어요. 며칠 전에 서랍에서 보신 그 봉투라는 걸 아신 거죠. 저는 이게 지난 20날 동안 매일 새벽에 우리 집 우편함에 들어있었던 봉투라고 했어요. 한 장에 5만 원씩, 20장이면 100만 원이라고요. 준혁 씨가 누가 넣었냐고 물었는데 저는 바로 대답을 못하고 잠깐 뜸을 들였어요. 입이 바짝 말랐거든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말했어요. 17살짜리 여자아이가 매일 새벽에 와서 넣고 갔다고요. 준혁 씨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왜 그런 짓을 하는 아이가 있냐고 했고, 시어머니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잖느냐면서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시우는 그냥 멍하니 듣고 있었고요. 저는 봉투 하나를 뒤집었어요. 뒷면에 엄마 미안해요. 조금만 더요 라고 쓰인 그 봉투를요. 그걸 준혁 씨 앞에 밀었어요. 준혁 씨가 읽더니 얼굴이 묘해지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 엄마라니 누구 엄마냐고 물었어요. 여러분,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제일 길었어요. 21번 크게 쉬고 나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 아이 엄마가 나라고요. 제가 낳은 아이라고요.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진짜 아무 소리도 안 났어요. 준혁 씨가 숟가락을 든 채로 멈췄고 시우가 저를 쳐다보는데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는 눈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국그릇을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리시더라고요. 준혁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무슨 말이냐고, 자기가 모르는 아이가 있다는 거냐고 목소리가 낮았는데 그게 오히려 더 무섭더라고요. 소리를 지르면 차라리 나을 텐데 그 사람이 조용히 화를 낼 때가 더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저는 처음부터 말했어요. 결혼 전에 임신을 했었다고, 다른 사람 아이였다고, 준혁 씨한테 말을 못하고 결혼을 했다고요. 배가 불러왔을 때 시어머니가 아셨고, 시어머니가 아이를 보육원에 맡기라고 하셨다고요. 저는 출산 이틀 뒤에 보육원에 갔고, 그날 이후로 그 아이를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고요. 이 말을 하는 동안 시어머니가 식탁을 탁 치셨어요. 손바닥으로 세게 치시는 바람에 국그릇이 흔들렸거든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을 왜 하느냐고 하셨어요. 없었던 일이라고 했잖느냐면서요. 준혁 씨가 시어머니를 보더니 어머니도 아셨냐고 물었는데 시어머니가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 침묵이 대답이었죠. 준혁 씨가 숟가락을 식탁에 내려놓았어요. 소리가 났어요. 그러고는 저를 쳐다보면서 17년 동안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느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네 하고만 대답했어요. 그 사람 얼굴을 차마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뭐라고 변명을 하겠어요. 숨긴 건 사실인데요. 시우가 그때 입을 열었어요. 엄마, 그러면 나한테 누나가 있는 거냐고요. 16살 아이 입에서 그 말이 나오니까 글쎄, 그게 저한테는 칼로 찌르는 것보다 아팠어요. 네가 모르는 언니가 하나 있다고 미안하다고밖에 못하겠더라고요. 시우가 더 이상 말은 안 했는데 숟가락을 놓고 고개를 떨구었어요.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하시는 말이 이 집안을 망치려고 작정을 했느냐고요. 17년 전에 끝난 일을 왜 다시 들추느냐면서 자기 방으로 가시는데 뒤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시어머니가 잡고 계시던 수저가 바닥에 떨어진 거였는데 시어머니가 그걸 줍지 않고 그대로 가셨어요.
그 뒷모습이 좀 작아 보이더라고요. 평소에는 그렇게 크게 느껴지던 분이. 식탁에 준혁 씨하고 시우하고 저 셋만 남았어요. 준혁 씨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다가 그 아이가 지금 매일 새벽에 온다는 거냐고 물었어요. 네 하고 대답했더니 준혁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2층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시우도 따라 올라갔고요. 저 혼자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밥은 다 식었고 국도 식었고 봉투 20장이 식탁 위에 그대로 있었어요. 저는 그걸 하나하나 다시 집어서 큰 봉투에 넣으면서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후회는 안 했어요. 이건 해야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밤 11시쯤이었을 거예요. 시우방 불이 꺼진 걸 확인하고 안방에 들어갔는데 준혁 씨가 안 자고 침대 끝에 앉아 있더라고요. 등만 보이는데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저는 문 앞에 서서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 가만히 있었는데 준혁 씨가 먼저 말하더라고요. 돌아보지도 않고요. 왜 말 안 했느냐고, 결혼할 때 왜 말을 안 했느냐고, 자기가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느냐고요. 저는 그때 당신이 믿을 수 없어서가 아니라 당신을 잃을까봐 그랬다고 했어요. 준혁 씨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시계 소리만 들렸거든요. 그러다 준혁 씨가 한마디 했어요. 알았다고요. 딱 그 한마디였어요. 알았다. 그게 용서인지 체념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한마디가 아니었으면 저는 그 밤을 못 넘겼을 거예요. 저는 준혁 씨 옆에 가서 앉았어요. 둘이 나란히 앉아서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있었는데 준혁 씨가 그 아이를 어떻게 할 거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한 번만이라도 직접 만나서 그 아이 얼굴을 보고 싶다고요. 준혁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라고요. 그 사람도 숟가락을 내려놓은 것처럼 힘이 빠져 있었지만 저를 막지는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에 순자 씨한테 전화를 했어요. 서진이를 만나고 싶다고 자리를 좀 만들어 줄 수 있겠냐고 물었더니 순자 씨가 전화기 너머로 한숨을 쉬시면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언젠가 이 전화가 올 줄 알았다면서요. 순자 씨가 서진이한테 먼저 얘기를 해보겠다고 하셨어요. 아이가 준비가 돼야 만남이 의미가 있으니까 며칠만 달라고요. 저는 알겠다고 했는데 전화를 끊고 나서 그 며칠이 얼마나 길었는지 몰라요. 하루가 일주일 같았거든요. 사흘째 되던 날 순자 씨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서진이한테 얘기를 했는데 아이가 한참 동안 아무 말을 안 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대요. 만나겠다고요. 순자 씨가 장소는 보육원 근처에 있는 작은 분식집이 어떻겠냐고 하셨어요. 종식이네 분식이라고 서진이가 가끔 가는 곳이래요. 아이가 편한 장소여야 긴장을 덜할 거라고요. 저는 어디든 좋다고 서진이가 편한 대로 하자고 했어요. 만나기로 한 날은 토요일 오후 2시였어요. 아침부터 옷장 앞에 서서 뭘 입어야 할지 한참을 고민했는데 너무 차려입으면 아이가 부담스러울 것 같고 너무 수수하면 또 성에 없어 보일 것 같고 결국 저번에 보육원 갈 때 입었던 베이지색 바람막이를 다시 꺼냈어요. 거울을 보니까 그냥 동네 아줌마였는데 오히려 이게 맞다 싶었어요. 가방에 분홍색 아기 신발 한 짝을 넣었어요. 17년 동안 옷장 서랍에 있던 그 신발이요. 혹시 몰라서요. 준혁 씨한테는 보육원 원장을 만나러 간다고만 했어요. 서진이를 만난다고 하면 같이 가겠다고 할까 봐요. 이번에는 저 혼자 가야 했거든요. 처음 만나는 자리에 사람이 많으면 아이가 겁먹을 수 있으니까요.
지하철을 타고 안양역에서 내려서 걸었어요. 순자 씨가 알려준 대로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낡은 간판에 종식이네 분식이라고 써있는 작은 가게가 보이더라고요. 유리문 너머로 안을 봤는데 테이블이 4개밖에 없는 조그만 가게였어요. 구석자리에 누군가 앉아 있었는데 후드를 쓰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거든요. 심장이 벌렁벌렁 뛰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 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때 제 다리가 안 움직였어요. 가로등 불빛에 얼핏 봤던 그 얼굴이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볼이 더 들어가 있었고 눈 밑이 거뭇거뭇했어요. 입술이 바짝 마른 게, 이 아이가 얼마나 안 먹고 다녔는지가 얼굴에 다 보이더라고요. 서진이가 자리에서 반쯤 일어나다가 다시 앉았어요. 어디를 봐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처럼 시선이 이리저리 떠돌았는데 손을 무릎 위에서 꽉 쥐고 있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준비한 말이 100가지는 됐는데 막상 앞에 앉으니까 한마디도 안 나오더라고요. 가게 아주머니가 뭐 드실 거냐고 물어서 떡볶이 하나 시켰어요. 뭐라도 시켜야 앉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떡볶이가 나오는 동안 저하고 서진이는 한마디도 못했어요. 아마 3분쯤 됐을 텐데 그 3분이 30분처럼 느껴졌거든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매일 새벽에 왔구나 하고요. 서진이가 고개를 살짝 끄덕이더니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이어서 봉투 뒷면에 쓴 글씨 봤다고 다 봤다고 했어요. 서진이 어깨가 움찔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서진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는데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가게 소음에 묻힐 뻔했어요. 다 갚지 못해서 죄송하다고요. 좀 더 모으면 갚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순간 코끝이 찡해지면서 눈앞이 뿌옇게 됐어요. 이 아이가 지금 저한테 돈을 다 못 갚아서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버린 사람한테요. 저는 가방에서 봉투 뭉치를 꺼냈어요. 20장 전부요. 서진이 앞에 놓으면서 이건 내 돈이니까 네가 가져가라고 했어요. 서진이가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어요. 안 된다고, 그건 드린 거라고, 가져가시면 안 된다면서 손을 내저었는데 그 손이 벌벌 떨리고 있었거든요. 저는 서진이 손을 잡았어요. 처음으로 제 딸 손을 잡은 거예요. 17년 만에요. 손이 차갑더라고요. 작고 차갑고 거칠었어요. 편의점에서 일하고 빵집에서 배달 다니느라 17살 아이 손이 이렇게 될 때까지 저는 이 큰 집에서 뭘 하고 있었던 건지 모르겠어요. 서진이가 손을 빼려고 했는데 저는 안 놓았어요.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내가 미안하다고 했어요. 네가 미안할 게 아니라 엄마인 내가 미안한 거라고요. 서진이가 그제야 고개를 들었는데 눈이 빨갛게 되어 있었어요. 울음을 참고 있더라고요.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는데 턱이 떨리는 게 보였거든요. 저는 가방에서 분홍색 아기 신발 한 짝을 꺼냈어요. 서진이 앞에 놓으면서 너를 보육원에 맡기던 날 내 이불 안에 한 짝을 넣어뒀다고, 이게 나머지 한 짝이라고 했어요. 서진이 눈이 커지더라고요. 가만히 신발을 보다가 가방을 열어서 뭔가를 꺼냈어요. 분홍색 아기 신발 한 짝이었어요. 낡고 빛이 바랜, 제가 이불 안에 넣어뒀던 바로 그 한 짝이요. 서진이가 그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순자 씨한테서 받았는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가 17년 동안 그 신발 한 짝을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두 짝을 나란히 놓으니까 딱 맞았어요. 17년 만에 한 켤레가 된 거죠. 저는 그걸 보는 순간 참았던 게 터져서 소리를 죽이고 울었어요.
서진이도 울었어요. 분식집 구석자리에서 둘이 마주보고 울었는데 가게 아주머니가 눈치를 채셨는지 떡볶이만 슬쩍 내려놓고 안쪽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한참을 울고 나서 서진이가 주머니에서 접은 종이 하나를 꺼냈어요. 편지였어요. 순자 씨가 말해줘서 미리 쓴 것 같았는데 서진이가 떨리는 손으로 저한테 내밀면서 다 쓰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펼쳐 읽었어요. 글씨가 삐뚤삐뚤한데 한 글자 한 글자 눌러 쓴 게 느껴졌거든요. 처음에는 원망했다고 써 있었어요. 왜 나를 버렸는지 이해가 안 됐다고요. 근데 보육원 기록에서 제 이름을 보고 인터넷에서 제가 재벌집 며느리라는 걸 알고 나서 오히려 미안해졌대요. 엄마도 어쩔 수 없었을 거라고, 그 집에서 나 같은 아이를 키울 수 없었을 거라고, 그래서 돈이라도 갚으면 엄마 마음이 좀 편해지지 않을까 싶었대요. 이 아이가요, 자기를 버린 엄마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고 돈을 넣은 거래요. 제가 그 편지를 읽으면서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종이가 눈물에 젖어서 글씨가 번지는데도 놓을 수가 없었거든요. 편지 끝에 한 줄이 더 있었어요.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요? 라고 써 있었어요. 저는 그 글을 읽고 서진이 얼굴을 봤는데 서진이가 고개를 숙인 채 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깨가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거든요. 혹시 안 된다고 할까봐 겁이 났던 거겠죠. 저는 서진이 손을 다시 잡으면서 그래, 불러도 된다고 했어요. 불러. 엄마라고 불러. 서진이가 고개를 들었는데 입을 열었다가 닫고 또 열었다가 닫고 세 번째에 겨우 소리가 나왔어요. 엄마 하고요. 그 한마디가 나오는데 17년이 걸린 거예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진이 옆으로 가서 그 아이를 안았어요. 뼈가 만져질 정도로 마른 등이었는데 서진이가 제 옷을 꽉 움켜쥐더라고요. 놓으면 사라질까봐 그러는 것 같았어요. 저도 꽉 안았어요. 태어나서 딱 한 번 안아보고 17년 만에 다시 안는 건데 이 아이가 이렇게 컸구나 싶으면서도 이렇게 말랐구나 싶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분식집에서 나올 때 서진이한테 한 가지 약속을 했어요. 이제 새벽에 오지 말라고, 봉투 넣지 말라고, 대신 조만간 제가 다시 올 테니까 그때까지 밥 잘 먹고 학교 잘 다니라고요. 서진이가 고개를 끄덕였는데 아직도 눈가가 젖어 있더라고요. 돌아오는 지하철에서 분홍색 신발 두 짝을 가방에서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놨어요. 한 짝은 제가 17년 동안 간직한 거고 한 짝은 서진이가 17년 동안 간직한 거예요. 이제 다시 한 켤레가 됐는데 저는 이 신발처럼 우리도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싶었어요. 될 수 있겠죠? 아니, 만들어야죠. 서진이를 만나고 돌아온 날 저녁, 준혁 씨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느냐고 물어서 만났다고 제 딸이 맞다고 했거든요. 준혁 씨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다가 그 아이가 어떻게 생겼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좀 마르고 작은 아이인데 눈이 크다고 했어요. 준혁 씨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그 아이를 어떻게 하고 싶으냐고 물었는데 저는 데려오고 싶다고 했어요. 이 집에요. 준혁 씨가 바로 대답을 안 했어요. 며칠을 생각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기다렸어요. 그 며칠이 또 길었지만 준혁 씨를 밀어붙이면 안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이 사람한테도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요. 17년 동안 몰랐던 일을 한꺼번에 알게 됐는데 정리가 안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나흘째 되던 날 아침에 준혁 씨가 출근하면서 저한테 한마디 했어요. 변호사를 한 명 알아봤다고요.
저는 순간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준혁 씨가 법적으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아봐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나가더라고요.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 저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이 사람이 받아들인 거구나 싶어서요.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저한테 말을 거의 안 하셨어요. 아침 식사 때 마주 앉아도 밥만 드시고 올라가셨고 눈도 안 마주치셨거든요. 저는 그게 화인지 수치심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시어머니한테 따져 물을 수는 없잖아요. 17년 전에 그렇게 하신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집안을 지키려고 하신 거니까요. 방법이 잘못된 거지 그 마음 자체를 제가 욕할 수는 없었어요. 서진이를 데려오기까지 한 달이 걸렸어요. 순자 씨하고 여러 번 만나서 얘기를 했고 준혁 씨가 알아본 변호사를 통해서 절차를 밟기 시작했거든요. 서진이가 보육원에서 나오려면 필요한 서류가 있었는데 순자 씨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어요. 순자 씨가 서진이를 보내면서 저한테 한 가지 당부를 하셨는데 이 아이가 처음에는 마음을 잘 안 열 거라고 억지로 가까워지려고 하지 말고 아이 속도에 맞춰달라고 하셨어요. 서진이가 우리 집에 처음 온 날 저는 2층에 방을 하나 비워뒀어요. 시우방 옆이었는데 침대하고 책상하고 옷장을 새로 넣어 놓았거든요. 서진이가 현관에 서서 집안을 둘러보는데 눈이 둥그렇게 커져 있었어요. 이런 집에서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당연하죠. 도영 씨가 정문에서 서진이를 보더니 저한테 살짝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 말 안 했는데 그 고개 숙임이 잘 됐다는 뜻 같더라고요. 처음 몇 주는 솔직히 쉽지 않았어요. 서진이가 밥을 같이 먹는 것도 어색해했고 저한테 뭘 부탁하는 것도 못하겠다면서 혼자 해결하려고 했거든요. 빨래도 자기가 직접 하겠다고 하고 방 청소도 자기가 하겠다고 하고 보육원에서 몸에 밴 습관이 쉽게 안 바뀌더라고요. 제가 뭘 해주려고 하면 괜찮다면서 손사래를 치는데 그게 마음이 아팠어요. 이 아이가 누군가한테 뭔가를 받아본 적이 없는 거잖아요. 시우가 의외였어요. 제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16살 아이한테 갑자기 누나가 생겼다고 하면 받아들이기 힘들잖아요. 근데 시우가 먼저 서진이한테 다가가더라고요. 학교 끝나고 와서 서진이 방 앞에서 누나 밥 먹었냐고 물어보고 자기 과자 들고 가서 같이 먹자고 하고요. 서진이가 처음에는 어쩔 줄 몰라 하다가 며칠 지나니까 시우한테 먼저 웃더라고요. 작은 웃음이었는데 제가 그걸 보고 부엌에서 몰래 울었어요. 준혁 씨는 서진이한테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같은 식탁에 앉아도 먼저 말을 못 걸고 서진이도 준혁 씨 앞에서는 숨을 죽이고 있었거든요. 뭐 당연한 거예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아이를 하루아침에 딸처럼 대하라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근데 준혁 씨가 서진이를 밀어내지는 않았어요. 한 번은 서진이가 학교에서 필요한 참고서가 있다는 말을 시우한테 했는데 다음 날 준혁 씨 책상 위에 그 참고서가 놓여 있었거든요. 포장도 안 뜯은 새 책이요. 서진이한테 직접 안 주고 시우 손에 들려서 보낸 거였는데 그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일 걱정이었던 건 시어머니였어요. 서진이가 들어오고 나서 시어머니가 일주일 동안 방에서 안 나오셨거든요. 식사도 방에서 드시겠다고 하셨고 저한테도 시우한테도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준혁 씨가 올라가서 어머니하고 얘기를 했는데 나오시면서 하는 말이 어머니가 시간이 필요하시다고요. 근데 한 달쯤 지났을 때 일이에요. 제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는데 서진이가 부엌에 내려와서 뭔가를 하더라고요.
컵에 따뜻한 물을 따르고 있었어요. 누구 주려고 하느냐고 물었더니 서진이가 할머니 방에 갖다 드리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서진이한테 한마디도 안 하셨는데 서진이가 먼저 따뜻한 물을 가져다 드리겠다고 한 거거든요. 서진이가 시어머니 방문 앞에 물컵을 놓고 왔어요. 문을 두드리지는 않았어요. 그냥 놓고 온 거예요. 점심때 제가 시어머니 방에 식사를 가져다 드리러 갔는데 문 앞에 빈 컵이 놓여 있더라고요. 드신 거예요. 아무 말 없이 서진이가 갖다 놓은 물을 드신 거예요. 참, 그날 저녁에 시어머니가 식탁에 내려오셨어요. 일주일 만이었거든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으셨는데 서진이도 식탁에 있었어요. 둘이 눈을 안 마주쳤어요. 시어머니가 국을 드시면서 한마디도 안 하셨고 서진이도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같이 앉아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작은 시작이었지만요. 시어머니가 변한 건 아니에요. 아직도 서진이한테 직접 말을 안 하시고 서진이 방 앞을 지나가실 때 고개를 돌리시거든요. 근데 어느 날 시어머니 방을 정리하다가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하얀 봉투에 50만 원이 들어 있었는데 겉에 아무것도 안 써 있었어요. 제가 이걸 어디서 나온 거냐고 여쭤볼 수는 없었지만 시어머니가 서진이한테 직접은 못 주시니까 어딘가에 놔두신 거라는 걸 저는 알았어요. 서진이가 우리 집에 온 지 석 달이 됐을 때 순자 씨가 전화를 해서 서진이 학교 상담 선생님이랑 얘기를 했는데 성적이 조금씩 오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안색도 많이 좋아졌다면서요. 순자 씨가 잘 먹여주시는 것 같다고 웃으셨는데 저는 그 말에 울컥했어요. 당연한 건데, 내 아이한테 밥 먹이는 게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걸 17년 만에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고 또 석 달이 지났어요. 서진이가 온 지 반년이 된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습관대로 현관을 나가서 우편함을 열었거든요. 비어 있었어요. 당연히 비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서진이가 이제 이 집에서 자고 이 집에서 밥을 먹으니까 새벽에 올 이유가 없으니까요. 근데 글쎄, 그 빈 우편함을 보는데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반년 전까지 매일 봉투가 들어있던 그 우편함이 비어 있다는 게 그게 이렇게 좋은 일인 줄 몰랐어요. 우편함이 비어 있다는 건 제 딸이 더 이상 새벽에 떨면서 여기까지 안 와도 된다는 뜻이고 미안하다고 돈을 넣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고 이 집안에서 밥 먹고 잠자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법적인 절차도 남아있고 시어머니하고 서진이 사이도 풀어야 하고 준혁 씨도 서진이한테 마음을 여는데 시간이 더 걸릴 거예요. 서진이도 아직 이 집에서 완전히 편하지는 않아요. 가끔 밤에 서진이 방 앞을 지나가면 불이 켜져 있거든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보육원에서 혼자 자던 버릇이 아직 안 고쳐진 거겠죠. 근데요, 어제 저녁에 서진이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내일 아침에 같이 국 끓여도 되겠냐고요. 자기도 배우고 싶다면서요. 저는 그래 하고 대답했는데 돌아서서 눈물을 훔쳤어요. 이 아이가 이 집 부엌에 서겠다는 거잖아요. 여기가 자기 집이라고 느끼기 시작한 거잖아요. 오늘 아침에 서진이하고 나란히 부엌에 섰어요. 제가 국 끓이는 거 옆에서 보면서 서진이가 팔을 썰었는데 칼질이 서툴러서 파가 굵직굵직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웃었어요. 천천히 가르쳐주면 되니까요. 시간은 많으니까요. 여러분, 저는 서윤아예요. 올해 48이고 딸이 하나 있어요. 제 딸 이름은 한서진이고
올해 17이에요. 17년이 걸렸지만 우리는 다시 만났어요. 저는요, 17년 동안 제가 나쁜 엄마라고만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아이를 놓아버린 사람이니까 벌을 받아야 한다고,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뭘 당해도 참아야 한다고, 그렇게 스스로 벌을 주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서진이가 저한테 가르쳐 준 게 하나 있어요. 늦었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요. 17년이 지나도 다시 잡을 수 있는 손이 있고, 다시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다는 거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마음에 묻어둔 게 있으신 분이 계실까요? 오래돼서 이제는 꺼내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거요. 제가 감히 뭐라고 하겠어요. 다만 저는 그걸 꺼냈더니 숨이 좀 쉬어지더라고요. 그것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셨네요. 여러분이 들어주시니까 저도 한번 다 털어놓은 것 같아서 속이 좀 편해요. 혹시 마음에 남는 게 있으시면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세요. 짧아도 괜찮아요. 읽어보면서 저도 힘을 얻거든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다음에도 이렇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